안녕하세요. 환상문화 스터디입니다. 저희가 평소 하는 포맷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촬영한 촬영분이 있었는데 그 촬영분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크게 변화가 없고요. 평소 하던 방식대로 준비해온 글을 읽으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에서는 독자가 이야기 속 사건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환상 장르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사건의 성질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성질에 독자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만나게 되는 위험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앞서 3장에서는 기이문학과 경이문학으로 비교를 하면서 환상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그 기준이라는 건 그 작품 안에 있는 화자 혹은 화자와 동일시한 독자가 그 마주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이야기가 결국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이 장르와 경이 장르로 나눌 수 있다고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상 장르의 두 이웃한 장르인 시와 알레고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구분했던 기이 장르와 경이 장르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환상 장르는 시와 알레고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시나 알레고리와 대립할 수 있으려면 더 큰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이 장르와 경이 장르가 대립적이었던 것에 반해 시와 알레고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와 알레고리, 그리고 환상 장르 사이의 대립 관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시와 소설의 대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장르의 대립은 담론적 성질을 논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상적인가, 표상적이지 않은가가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학에서 표상적이라는 말이 쓰일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표상적이라는 특성은 대체로 소설의 영역에 해당하며, 시의 영역은 대상을 환기하고 표상하는 기능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이 두 영역 사이의 대립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물론 발견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두 영역은 표상적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를 볼 텐데요. 시는 오늘날 묘사적이지 않으며 문자 그대로의 순수 언어 표현의 예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는 그 시가 허락하는 해석 범위 안에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새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데요. 시는 사물들의 조합이 아니라 단어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들의 조합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다시 번역하는 일은 불필요하며, 심지어 이 시를 이해하는 데에 해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즉, 텍스트를 읽을 때 일체의 표상을 거부하고 각각의 문장을 순수한 의미의 조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곳에 환상적인 것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시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게 되면,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읽을 때 표상을 거부하고 그 문장의 순수한 의미의 조합으로 그 텍스트를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는 환상적인 것이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환상적인 것은 허구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 존재하는 어떤 묘사된 세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토도로프가 보기에 환상적인 것은 허구적인 것, 그러니까 작가에 의해서 묘사된 어떤 세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펼쳐질 만한 그런 조건들, 이것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작가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그 안에서 환상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수한 단어들의 의미, 나열되어 있는 의미들만 따지게 되면 거기는 환상적인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토도로프의 의견인 것이죠. 시적 담론은 많은 부차적 속성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예컨대 운율, 가락, 감성적 담론 등입니다. 여기에서 환상적 효과를 찾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혼동하지 않는데
근데 어떤 산문들, 어떤 소설의 부분적으로는 그 안에서 시적 독해를 요구하는 장면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건 좀 특수한 경우로서 토도르프가 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문에는 오렐리아에 나오는 두 개의 꿈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꿈은 이제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면, 다른 하나의 꿈은 그것을 시적으로 독해해야만, 그러니까 그것이 환상적인 것이고 그 실제로 존재하면서 주인공과 마주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주인공의 꿈 안에서 앞으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지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 꿈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시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의미를 비교해보기 전에 먼저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살펴보면서 그 뜻을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앵거스 플래처는 자신의 책에서 알레고리란 하나의 사물을 말하고 다른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현대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에서 알레고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본래 의미가 전적으로 지워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 쿠인틸리아누스는 연속적 메타포는 알레고리로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의는 메타포의 내용적 층위를 형식의 층위에 연결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포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장의 본래 의미와는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에르 퐁다니에는 알레고리란 축자적 의미와 정신적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문장에서 발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알레고리란 첫째, 같은 단어들에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그 이중적 의미가 명백하게 작품 속에서 지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알레고리의 특징이다라고 토도르프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알레고리의 두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었을 때 환상장르란 환상적인 것을 묘사하는 텍스트를 환상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환경 안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상적인 것을 묘사하는 텍스트는 축자적인 의미로만 파악되어야 합니다. 환상 장르와 알레고리 사이에는 다양한 단계의 하위 문학들을 상정할 수 있겠는데요. 각 단계는 지시의 명확성과 본래 의미의 소멸 여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도르프는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먼저 명시적 알레고리입니다. 우화와 일부 요정 이야기들이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에는 알레고리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에 대한 이러한 지시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알레고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알레고리적 의미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명시적으로 지시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나귀 가죽이라는 발자크 작품에서 가죽은 초자연적 힘을 가진 대상이지만 가죽의 이미지의 의미 작용을 살펴보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죽은 이 작품에서 생명에 대한 은유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작중인물의 대사나 능력을 발휘하면 크기가 줄어드는 가죽의 특성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주저하는 알레고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이 텍스트를 알레고리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축제적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텍스트는 알레고리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레고리가 가능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잃어버린 그림자 이야기에서 그림자를 잃어버린 에라스무스는 축제적 의미의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자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그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독자는 그림자를 잃어버렸다는 현상이 축제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뭔가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이러한 알레고리를 주저하는 알레고리라고 토도르프는 분류했습니다. 네 번째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반알레고리입니다. 반알레고리나 유사알레고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예컨대 고골의 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골의 코는 축제적 의미와 알레고리적 의미의 맥락에서 모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도 만족스러운 해석에 다다를 수는 없는데요. 이때 이 작품 코는 부조리, 불가능, 난센스 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보여주는 특징은 알레고리가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작가가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알레고리가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모험 그 자체를 그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4장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